장인 정신으로 유명한 일본 기업 가운데 우동면 하나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기업이 있습니다. 올해로 창립 115주년을 맞이한 이 기업은 지난 한 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축적된 노하우 덕분에 우동면 기술에 있어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자랑하는데요. 그런데 이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일본이 원조라 굳게 믿어왔던 우동의 기원이 사실 한국의 칼국수에 있다는 주장을 담은 책 한 권을 펴내 일본은 물론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그는 어떤 근거로 이런 견해를 내놓았을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개인적으로 라면에는 김치, 햄버거에는 콜라, 피자에는 피클, 파전에는 막걸리, 골뱅이 무침에는 소면, 치킨에는 맥주가 반드시 곁들여져야 제맛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위해 태어난 음식은 아니지만 천생연분이 되었죠. 음식 궁합이 중요하듯 저에게 있어 스시와 찰떡궁합은 단연 우동입니다. 초밥 전문점에서 어느 정도 초밥을 먹고 우동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하나의 자연스러운 코스가 되었죠. 오늘은 본 주제에서 잠시 벗어나 최근 한류 확산으로 부상한 한식의 세계화와 관련하여 일본이 어떻게 스시를 세계적인 음식 반열에 올려놓았는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일본의 스시는 흔히 햄버거, 콜라, 피자, 커피, 라면 등과 함께 세계 8대 음식으로 거론됩니다. 그러나 함께 언급되는 음식들이 현대 들어 본격적으로 소비된 가공식품인 점을 감안할 때 이미 17세기 중반부터 먹기 시작한 스시의 세계적 성공은 더욱 돋보입니다. 사실 섬나라인 일본은 해산물 요리가 발달했으나 날생선을 밥 위에 얹어 먹는 현재 초밥 형태가 정착된 것은 1657년 1월 에도에서 일어난 대화재 때문입니다. 당시 이 화재는 에도 주택 10채 가운데 6채를 불태웠고 10만 명에 가까운 인명이 희생될 정도로 초대형 참사였습니다. 당시 이 화재로 죽은 이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빠르게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 전국에서 사람들이 에도로 몰려들었는데 이들을 위한 먹거리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현재 초밥과 소바 등 일본의 패스트푸드입니다. 이후 약 300년 동안 특히 1960년대 이전까지 스시는 누구나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길거리 음식이자 술안주에 가까운 서민적 식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초밥이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고급 요리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일까요? 사실 일본은 1940년 하계올림픽 개최권을 획득했으나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이를 반납해야 했습니다. 핵폭탄 2방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 질서가 재정비되는 와중에 일본은 1964년 다시금 하계올림픽 개최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오늘날 전 세계가 알고 있는 기술력과 발전의 아이콘으로서의 일본 이미지가 구축되었습니다. 예컨대 세계 최초 고속철도, 위성을 활용한 올림픽 실시간 중계, 컬러TV 상용화 등을 통해 일본은 전후 재건과 경제성장을 과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소식에 당시 미국을 비롯한 서방권에서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미개인처럼 날생선이나 먹는 국가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식의 비아냥과 함께 보이콧 논의까지 나오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초밥은 당시의 서구권에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미개한 식문화였죠. 이에 일본 정부는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고자 대대적 홍보 정책을 폈고 그 지원을 받은 스시는 점차 서구권에서 색다른 고급 요리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섬세한 미의식과 차문화, 엄격한 식사 예절 등이 어우러지면서 스시는 서양 상류층이 즐기는 고급 음식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는 생애 말기에 IT 전문가가 아닌 일본인 스시 셰프를 고용했다는 일화가 전해질 만큼 서양권에서 초밥이 차지하는 위상이 급격히 달라졌는데 그 전환점에는 영화배우 로버트 드니로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서구 전반에서 스시에 대한 이해가 낮았던 시기 그는 이미 스시의 매력에 깊이 빠져 있었고 단골로 찾던 초밥집 셰프와 동업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1994년 뉴욕 맨해튼에 스시 전문 레스토랑을 공동투자로 개업하면서 헐리우드와 미 전역에 스시 문화가 널리 퍼졌고 예전에는 미개인의 음식으로 치부되던 초밥이 단숨에 상류층이 애호하는 고급 동양 음식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앞서 초밥의 천생연분이 우동이 실제로 한국에서 기원했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는 일본 최고 우동면 제조기업 CEO가 자신의 책에 자세하게 주장한 내용인데요. 그는 우동의 뿌리가 한국에 있다는 점을 비교적 상세히 언급했고 이 내용이 일본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일본 우동의 산 증인이자 사누키 우동으로 잘 알려진 사누키 면기 주식회사는 1910년에 창립된 이래 115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이 기업 산하 기술연수센터는 현재까지 4만여 명 이상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특히 일본 내에서 유일하게 면 제조 관련 기술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관이기도 한데요. 일본 국내를 넘어 유럽,
호주, 러시아 시장까지 진출한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제면 기업이죠. 현재 사누키 면기는 3대에 걸쳐 경영을 이어오고 있는데 현재는 오카하라 유지가 이끌고 있습니다. 그의 조부가 1910년 농기구 제작사로 창업했으나 1965년경 카가와현 정부로부터 제면기 제작 의뢰를 받은 것을 계기로 사업 방향을 전환 제면기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1976년 사장직에 오른 오카하라 유지 대표는 사누키 면기의 110여 년간 기술 및 경영 노하우를 집대성한 저서 부력 유행을 펴냈습니다. 우동의 역사를 포함 우동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집대성한 이 책에서 특히 이목을 끄는 대목은 우동의 기원을 다룬 부분입니다. 그는 무로마치 시대부터 에도 시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한반도에서 전해진 면 요리가 우동의 원형이라는 견해를 제시합니다. 일본 내 통설인 약 800년경 승려 구카이가 중국 당나라에서 제조법을 배워왔다는 중국 기원설과 배치되는 상당히 파격적인 주장이었죠. 특히 가가와현이 구카이의 출생지로 알려져 있기에 사누키 우동이 일본 우동의 원조라는 인식이 강한 상황에서 그의 주장은 더욱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실제로 일본 내에서 1인당 우동 소비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가가와현이며 이곳의 전통 우동 가게를 방문하는 여행 프로그램이 마련될 정도로 관광 자원화가 이뤄지고 있죠. 가가와현에서 생산되는 면을 사누키 우동이라 부르는데 과거 신사참배를 목적으로 이 지역을 찾은 사람들이 우동의 맛에 매료되면서 전국적 유명세를 얻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오카하라 사장은 구카이가 활동하던 800년경에는 일본의 우동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소금과 밀가루가 존재하지 않았고 소금 생산을 시작한 건 에도 시대부터다. 우동을 구카이에 공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근거가 빈약하다며 구카이설에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9세기 전후 일본에서는 쌀이 주된 식량이었고 밀가루를 활용한 면 요리는 흔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울러 그는 약 4,500년 뒤인 무로마치 시대에 조선통신사를 통해 한반도의 면 요리, 즉 칼국수가 소개되면서 일본 면 문화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았다는 견해도 덧붙입니다. 무로마치 시대의 조선통신사가 가지고 온 맷돌이 일본 각지에 전파되었고 이를 통해 밀가루를 간편히 생산하게 되면서 칼국수가 우동의 시초가 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현재 전 세계에서 우동이라는 이름으로 사랑받는 일본의 대표 면 요리의 기원이 한반도의 칼국수라는 겁니다. 물론 우동의 기원이 한국의 칼국수라는 오카하라 사장의 견해가 엄밀한 사료로 확증된 것은 아니지만 15세기 초부터 일본으로 파견된 조선통신사가 여러 분야의 선진 문물을 전파한 점만은 역사적으로 명확합니다. 당시 일본 무로마치 막부는 조선과의 평화 유지와 무역 활성화가 자국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상호 우호적 관계를 맺고자 요청했고 이때 창설된 사절단이 바로 통신사였습니다. 조선은 일본으로 정기적으로 통신사를 파견하고 일본은 조선으로 국왕사를 보내 상호 우호를 다졌는데요. 초창기에는 보빙사, 회례사 등으로 불렸으나 세종대왕이 공식적으로 통신사라고 명명하면서 그 명칭이 확립됐습니다. 당초 통신사의 공식 임무는 양국 간 우호 증진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선의 선진 문화를 일본에 소개하는 문화사절단으로도 기능하였습니다. 실제로 통신사의 방문을 학자 예술가들이 학수고대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오래전부터 한반도가 문예, 학술 분야에서 높은 수준을 갖추었다는 인식이 일본 내에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군사적 역량은 일본이 앞섰을 수도 있으나 문화, 학문 부문에서는 조선이 선도자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렇듯 통신사가 방문하는 곳마다 일본 측 지식인들이 모여들어 교류함으로써 부족했던 학문적, 예술적 소양을 보충했는데요. 특히 통신사가 써주는 글씨나 그림, 한시 등은 일종의 예술품으로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고 수요가 매우 컸습니다. 이에 조선 정부도 글재주가 탁월한 인물들을 의도적으로 선발해 통신사에 포함시키기도 했었죠. 결국 이러한 문화 교류 과정 속에서 조선에서 사용하던 맷돌 기술이 일본에 전파되었고 이를 통해 밀가루를 손쉽게 가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오카하라 대표의 주장입니다. 이로써 면 제조법이 발전하여 오늘날의 우동에 이르렀다는 논리는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가설이죠. 조선 통신사를 통해 전해진 면 요리가 일본 우동 문화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는 주장은 한반도가 오래전부터 문화 예술, 학문 분야에서 우수한 역량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실제로 조선 통신사가 일본에 파견되던 시기 일본의 학자와 예술가들은 통신사 일행과의 교류를 손꼽아 기다렸고 조선에서 전해진 맷돌 기술을 비롯해 각종 문화가 일본의 생활 및 문화 수준을 한층 끌어올렸다는 기록도 적지 않죠.
이는 단순히 한민족이 면 요리에 대한 기술만 앞섰다는 뜻이 아니라 조선이 인접국가인 일본에게도 선진 문화를 전달할 정도로 국제적 시야와 기술, 예술적 정통성을 모두 갖춘 문화 강국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미 15세기 전후부터 한민족의 문화가 단순히 지역적 범주를 넘어 국제사회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큼 높은 수준에 이르렀음을 부정하기는 어렵죠. 어쩌면 지금 한국 문화가 세계 시장을 호령하고 있는 것은 시기가 늦어진 것일 뿐 원래 그렇게 될 운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